세계 최고 명문 학교인 스위스 르 로제의 졸업생들에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였습니다. 옥스퍼드와 하버드 합격증을 손에 쥔 유럽 엘리트들이 서울 졸업여행 발표를 듣고 분노했던 것도 당연했죠. 한국, 개발도상국 아니야? 하지만 7박 8일 후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충격의 연속, 지하철 질서에서 본 시민의식, 밤거리를 혼자 걸을 수 있는 안전함, 중학생들의 순수한 배려심까지 자신들이 진짜 선진국을 모르고 살았다는 뼈아픈 깨달음이었어요. 유럽 엘리트들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킨 한국의 진짜 모습,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스 폰 베르크입니다. 아버지는 독일 함부르크 출신으로 유럽 최대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저는 이미 옥스퍼드 경영학과 합격 통지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6년간 르 로제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항상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학생회 부회장도 맡았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60년 전통의 르 로제에서 30년간 교장을 맡아온 클라우스 베르너 박사였습니다. 베르너 박사는 엄격하면서도 학생들을 깊이 사랑하는 교육자로 유명했죠. 저도 6년간 베르너 박사의 가르침을 받으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올해 졸업여행지를 발표하겠습니다. 베르너 박사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뉴욕과 보스턴을 다녀왔고 재작년에는 런던과 파리였거든요. 저는 도쿄나 시드니 아니면 실리콘밸리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죠. 올해는 서울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울이라고요? 한국의 서울 말인가요? 저는 루나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루나도 저와 같은 표정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한국이죠? 물론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K-팝도 유럽에서 인기가 있다는 것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지도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분단 국가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북한과 어떻게 다른지도 명확하게 몰랐죠. 레오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쿄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말이에요. 미아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이 스웨덴보다 선진적인 면이 있나요? 베르너 박사는 우리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베르너 박사는 30년간 수많은 졸업생들을 세계 각국의 명문 대학과 글로벌 기업으로 보내왔습니다. 베르너 박사의 판단을 의심하는 학생은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서울인지 말이에요. 베르너 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진짜 세계를 보지 못한 여러분들은 아직 유년기입니다. 순간 제가 발끈했어요. 르 로제 학생들이 유년기라고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교관, 기업가, 왕족들의 자녀들이 모인 이곳에서요. 저는 이미 5개국어를 구사하고 유럽 전역을 여행해봤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서양 중심의 세계만 봐왔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런던의 대형 박물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모두 과거의 영광을 간직한 곳들이죠. 교장 선생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 아시아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중심이 서울이라고요? 저는 당연히 도쿄나 상하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음 주에 7박 8일간 서울에 머물게 됩니다. 호텔에서 지내는 관광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일상을 체험한다고요? 관광도 아니고 말이에요. 돌아올 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될 준비가 된 것이죠. 그날 밤 기숙사는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룸메이트인 레오와 함께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GDP 순위, 인구, 면적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만 나왔어요.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죠. 30년간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는 졸업여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결국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겨야 했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거든요.
왜 하필 한국이어야 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은 그냥 평범한 회색빛 도시였습니다. 레오가 중얼거리길 생각보다 덜 개발되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입국 심사를 받으러 줄을 서는데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있는 거였거든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으니까 3초 만에 통과되더라고요. 레오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게 뭐냐고 중얼거렸습니다. 스위스 공항보다 빠른 것 같다면서요. 저도 놀랐어요. 이런 시스템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도 못 봤거든요. 수화물을 찾는 곳도 신기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스크린에 어느 비행기 짐이 언제 나올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이나 히드로 공항도 커다랗지만 인천공항은 뭔가 달랐습니다. 미아가 놀란 표정으로 이게 정말 개발도상국 공항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이드가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인 여성분이었는데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독일어까지 조금 하셨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버스로 갈아탔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 전광판에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루나가 이건 정말 신기하다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서 항상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한글로 된 간판들이 보였는데 그 사이사이에 영어 표기도 완벽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광고판들이었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들이 빌딩 곳곳에 붙어 있었는데 화질이 엄청나게 선명했어요. 삼성이나 LG 로고도 많이 보였고요. 호텔 로비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와이파이가 무료였는데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거든요. 레오가 스마트폰으로 속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스위스에서보다 더 빨랐어요. 체크인을 하면서 프런트 직원분이 영어로 서울 여행 앱을 다운받으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부터 맛집 정보, 날씨까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룸메이트인 레오와 함께 방에 들어가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이 보였는데 생각보다 아름다웠거든요. 강 양쪽으로 조명이 켜진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도시 전체가 네온사인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끄럽지 않았거든요. 1,500만 명이 사는 대도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지 신기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가이드분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홍대에서 삼성역까지 가보라는 거였어요. 혼자가 아니라 2명씩 팀을 이뤄서 말이죠. 저는 루나와 팀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스위스에서도 기차는 자주 타봤지만 아시아의 지하철은 처음이었거든요. 홍대 입구역에 내려서니까 역 내부가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바닥도 반짝반짝했고 벽면도 예술 작품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루나가 중얼거리길 파리 지하철보다 훨씬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곳곳이 낡고 지저분한 곳이 많거든요. 무인 발권기 앞에서 잠시 망설였는데 영어 지원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독일어까지 지원되더라고요. 터치스크린도 반응이 빨랐어요. 티머니 카드라는 걸 사라고 안내가 나왔는데 정말 간단했습니다. 카드를 사고 나서 개찰구를 통과하는데 카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바닥에 줄이 그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줄에 맞춰서 양쪽으로 서 있는 거예요. 가운데는 비워두고 말입니다. 루나가 저에게 속삭이길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비워두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내리는 사람들이 다 나올 때까지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질서정연하게 탑승하는 거였죠. 파리나 런던에서는 사람들이 막 밀어붙이면서 타는데 말입니다. 이런 질서는 처음 봤어요. 정말 신기했죠. 지하철 내부도 놀라웠습니다. 좌석 색깔이 다른 곳들이 있었는데 그게 노약자 전용석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지 않더라고요. 한 정거장을 지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반 좌석에 앉아있던 20대 여학생이 바로 일어나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인사하시니까 여학생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루나가 제 팔을 살짝 찔렀어요.
저 모습을 보라는 거였죠.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파리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 앞에서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승을 하기 위해 2호선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호선 열차가 들어오는데 진짜 정시에 왔습니다. 앱에서 2분 후 도착이라고 했는데 정말 2분 만에 온 거예요. 스위스 기차도 정시 운행으로 유명하지만 지하철까지 이렇게 정확할 줄은 몰랐어요. 열차 안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 아이가 조금 시끄럽게 굴자 아버지가 조용히 하라고 달래는 거예요. 다른 승객들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배려심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지하철역과 주변 건물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비가 와도 젖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죠. 지상으로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코엑스몰이라는 거대한 지하 쇼핑몰과 연결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세련되게 옷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빨랐어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예의 바른 거예요. 레오와 미아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는데 둘 다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레오가 말하길 스위스 대중교통보다 더 정확하고 친절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다시 지하철을 타고 홍대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질서의식과 배려심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모두가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셋째 날 오후 가이드분이 우리에게 또 다른 미션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배달 앱을 이용해서 치킨을 시켜보라는 거였습니다. 팀별로 다른 앱을 써서 주문하고 배달 과정을 분석해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미션인가 싶었어요. 치킨 배달이라니요. 스위스에서도 피자 배달 정도는 시켜봤지만 이게 뭔 대단한 체험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홍대 거리에 도착해서 가이드분이 각 팀에게 다른 배달 앱을 알려주셨어요. 저와 루나는 배달이 민족이라는 앱을 받았고 레오와 미아는 요기요라는 앱을 받았습니다. 앱 이름부터 독특하더라고요. 배달이 민족 앱을 켜는 순간 GPS로 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변 반경 2km 내에 있는 모든 치킨집이 리스트로 나타났습니다. 총 47개 매장이 나왔는데 각각 평점과 리뷰, 예상 배달 시간까지 다 표시되어 있었어요. 루나가 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파리에서는 배달 가능한 식당을 찾는 것부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게 신기했던 거죠. 게다가 실시간 리뷰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치킨집을 하나 선택했는데 메뉴가 정말 다양했어요. 후라이드, 양념, 간장, 마늘 등등 종류만 10가지가 넘었습니다. 각 메뉴마다 사진도 있었고 맛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 있었죠. 주문을 넣는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문 접수, 조리 시작, 조리 완료, 배달 출발까지 실시간으로 상태가 업데이트되는 거예요. 마치 택배 추적하듯이 말입니다. 루나가 이건 진짜 신기하다면서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15분 정도 지나니까 조리가 완료됐다는 알림이 왔어요. 그리고 곧이어 배달기사님이 출발했다는 메시지가 떴는데 놀랍게도 배달기사님의 실시간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배달기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처음에 25분이라고 나왔는데 교통 상황에 따라 23분, 21분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레오와 미아는 요기요 앱을 써서 다른 치킨집에서 주문했는데 비슷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심지어 요기요에서는 AR 기능이 있어서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면 근처 맛집들이 화면에 표시되더라고요. 미아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정말 미래 기술 같다면서요. 스웨덴에서도 이런 건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배달기사님이 도착하기 5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전화였는데 목소리도 친절하시고 예의도 바르셨어요. 유럽에서는 배달할 때 이렇게까지 친절하지는 않거든요. 정확히 예상 시간에 맞춰서 배달기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고 치킨을 건네주셨는데 포장 상태가 정말 완벽했어요. 보온백에 넣어져 있어서 아직도 뜨끈뜨끈했고 포장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죠. 치킨을 받고 나서 앱을 확인해 보니까 배달 완료 알림이 왔고 평점을 매겨달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음식 맛
배달 속도, 배달기사님 친절도까지 세분화해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습니다. 치킨을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바삭바삭하면서도 촉촉했고 양념도 달콤하면서 매콤했죠. 루나가 이런 맛은 처음이라면서 계속 감탄했습니다. 배달 과정을 분석해보니까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주문부터 배달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고객 입장에서는 불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시길 한국의 배달 시장 규모가 연간 20조 원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실감이 안 났는데 한국 전체 GDP의 1%가 넘는 규모라고 하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또한 배달 앱들이 단순히 음식 주문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생필품, 의약품, 심지어 꽃까지 배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24시간 언제든지 말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겨우 치킨 배달 하나인데 이렇게 정교한 기술이 숨어 있다니요. 루나가 말하길 이 정도면 런던보다 더 정확하고 편리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넷째 날 저녁 가이드분이 우리를 광화문 광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혼자서 청계천까지 걸어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걱정됐어요. 유럽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게 그리 안전하지 않거든요. 특히 대도시일수록 더 위험하죠. 런던이나 파리 같은 곳에서는 밤 10시 넘어서 혼자 다니라고 하면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 느낀 건 조명이었습니다. 광장 전체가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는데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적당한 밝기였어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조명을 받아 웅장하게 서 있었죠. 놀라운 건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산책하는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혼자 다니는 여성들도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한 20대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말이에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루나가 저에게 속삭이길 정말 안전한가 보다고 하더라고요. 청계천으로 향하는 길에 더 많은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거리 공연이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팀이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서 감상하고 있었죠. 공연이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동전이나 지폐를 모자에 넣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밀어붙이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개울이 있다니요. 물이 흐르는 소리도 들렸고 양쪽으로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조명도 너무 예뻤고요. 청계천을 따라 걸어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혼자서 조깅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운동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규칙적인 페이스로 뛰고 계셨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말이에요. 스위스에서도 이런 광경은 쉽게 보기 어려워요. 더 걸어가다 보니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으로 책을 읽기에는 조금 어두울 것 같은데 다들 집중해서 읽고 있었어요. 한 여학생은 영어 단어장을 들고 중얼거리면서 암기하고 있었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 가장 놀란 건 청결함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 쓰레기가 거의 안 보였습니다. 간간이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그것도 분리수거용으로 세분화되어 있었고요. 한 커플이 편의점에서 산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다 먹고 나서 포장지를 작은 봉지에 모아서 쓰레기통까지 가져가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카페들도 많이 보였어요. 그것도 24시간 운영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보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공부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말이에요. 한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룹이 프로젝트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여러 대 펼쳐놓고 열심히 토론하는 모습이었죠. 유럽에서는 이 시간에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요. 돌아가는 길에는 다른 루트로 가봤어요. 명동 쪽으로 해서 다시 광화문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명동거리도 아직 활기가 넘쳤습니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서울 도심을 혼자 돌아다녔는데
단 한 번도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다섯째 날 저녁 가이드분이 특별한 일정을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강에서 열리는 불꽃 축제를 보러 가자는 거였습니다. 한강 유람선을 타고 물 위에서 축제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하셨죠.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가족 단위부터 연인들, 친구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도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이 각자 돗자리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는데 서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루나가 감탄하면서 파리에서는 이런 질서를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파리의 축제에서는 사람들이 막 밀어붙이고 자리 다툼도 흔하거든요. 유람선에 올라타니까 또 다른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강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양쪽 강변에 불을 밝힌 고층 빌딩들이 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63빌딩과 여의도 일대의 야경이 압권이었습니다. 마천루들이 각각 다른 색깔의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화로운 하나의 작품 같았어요. 레오가 말하길 뉴욕 맨해튼 못지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야경을 한국에서 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후 8시가 되자 드디어 불꽃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여의도 상공에서 터지는 불꽃들이 한강을 화려하게 수놓기 시작했어요. 색깔도 다양했고 크기도 엄청났습니다. 놀라운 건 불꽃이 음악에 맞춰서 터진다는 거였어요. 클래식 음악이 나올 때는 우아하게, 팝송이 나올 때는 역동적으로 불꽃의 패턴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정교하게 계획된 공연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이 나올 때는 더욱 특별했어요. 가야금 소리에 맞춰서 불꽃이 물결치듯 퍼져나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미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유람선 안에 다른 승객들도 모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할 것 없이 모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서로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한 가족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너무 신나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조용히 하라고 달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면서요. 불꽃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불꽃이 동시에 터지면서 하늘 전체가 화려한 색깔로 물들었어요. 그 순간 유람선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30분간의 불꽃 축제가 끝나고 유람선이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강공원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됐어요. 축제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급하게 떠나지 않고 여유롭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쓰레기 처리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인데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쓰레기를 챙겨서 분리수거함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떨어진 다른 사람의 쓰레기까지 주워서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는 큰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주변 쓰레기를 주워 담고 계셨습니다.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 시민이셨어요. 본인이 버린 쓰레기도 아닌데 말이에요. 루나가 정말 감동받았다면서 이런 시민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쓰레기통들도 체계적이었어요. 일반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로 세분화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정확하게 분리해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나오는 길에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는데도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새치기하지 않았고 급하게 밀어붙이지도 않았어요. 지하철역 입구에서는 영무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그 안내를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런 모습은 유럽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워요.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임산부나 노인분들이 타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큰 짐을 든 사람이 있으면 자리를 만들어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불꽃 축제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여섯째 날 오전 가이드분이 우리를 서울의 한 중학교로 데려가셨습니다. 현지 학생들과 교류 시간을 갖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만남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 신림중학교라는 곳이었는데 학교 건물이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죠. 입구에서 학생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는데 다들 교복을 말끔하게 입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환영 인사를 해주셨는데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육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은 학생들이 준비한 특별 발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당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까 한국 학생들이 4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다들 우리를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근하게 미소를 지어주더라고요. 발표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학생 대표가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김수민이라는 2학년 학생이었는데 영어를 정말 잘했어요. 발음도 깨끗했고 표현도 자연스러웠죠. 수민이가 오늘 발표 주제를 소개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존과 배려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에는 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표가 시작되자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박준호라는 학생이었어요. 준호는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셔서 자리를 양보했는데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귤을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내리실 때 준호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착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시면서요. 준호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지하철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자주 눈여겨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귤 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루나가 제 팔을 살짝 찔렀어요. 정말 진솔한 이야기라는 표정이었죠.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두 번째 발표자는 이지은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지은이의 반에 베트남에서 온 친구가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소통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 친구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했대요. 지은이는 그 친구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매일 쉬는 시간마다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숙제도 함께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지은이가 더 많은 걸 배웠다는 거였습니다. 베트남 친구가 들려준 베트남 문화 이야기,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려는 용기 같은 것들을 말이에요. 지은이는 그 친구 덕분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고 했습니다. 지은이의 발표 중간에 그 베트남 친구가 깜짝 등장했어요. 응웬 티 민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눌하지만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민이가 말하길,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낯설고 무서웠는데 지은이 같은 친구들 덕분에 이제는 한국이 제2의 고향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한국 학생들이 박수를 쳤는데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런 순수한 우정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감동적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들 정말 순수하고 밝았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스위스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지 말이에요. 솔직히 대답하기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희는 성적과 대학 입학에만 신경 쓰느라 이런 활동을 별로 안 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먹었어요. 급식실도 깨끗했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들이 식사 후에 자기 자리를 정리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떠나기가 아쉬웠거든요. 호텔 방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과 서울 시내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친구들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때는 불평과 의심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아쉬움과 감사함이 더 컸어요. 루나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정말 일주일이 맞냐고요. 1년은 있었던 것 같다면서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충격과 깨달음의 연속이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일주일 전과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똑같은 인천공항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설도 서비스도 시스템도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출국 수속을 기다리면서 가이드분이 마지막 미션을 주셨어요. 각자 일기장에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써서 제출하라는 거였습니다. 베르너 박사님께 보고할 자료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기장을 펼치고 뭘 써야 할지 고민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본 질서, 배달 앱의 놀라운 기술, 밤거리의 안전함, 불꽃축제에서 본 시민의식, 그리고 중학생들의 순수한 마음까지요. 첫 줄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리고 계속 썼어요. 선진국은 높은 빌딩이나 빠른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레오는 제 옆에서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들어 생각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미아는 스마트폰으로 찍어둔 사진들을 보면서 글을 쓰고 있었고, 루나는 한국 학생들이 준 선물을 만지작거리면서 뭔가를 곰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치우는 시민들, 그리고 다문화 친구를 도와주는 중학생들의 모습에서 진짜 아름다움을 봤다. 그러면서 스위스에서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성적에만 매달려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이 목표였지.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왔다고 썼어요. 한국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는 나와 달랐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글을 다 쓰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정리된 것 같았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글을 다 쓴 것 같았어요. 가이드분이 일기장들을 수고하시면서 모두 진지한 내용들이라며 감동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베르너 박사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하시면서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가이드분이 마지막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돌봐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배웅해 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잠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걸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레오가 말하길 이번 여행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아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국 학생들이 너무 그립다고 했어요. 특히 지은이와 미니의 우정이 계속 생각난다면서요. 루나도 비슷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바뀔 차례라고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스위스에 가서도 실천해보자고요.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해보자고 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술도 발달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12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취리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스위스도 아름다운 나라이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소중한 곳이지만 이제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르로제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정말 인생을 바꿔놓았다고요. 학교에 도착해서 베르너 박사님을 뵈었을 때 박사님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금세 알아차리셨어요. 눈빛부터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박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이제 무엇을 배웠는지 말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게 됐다고요. 레오가 말했어요. 우리가 세계를 가졌지만 한국은 세계를 이해했다고요. 베르너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유년기를 떠났다고요. 고마워요, 한국. 저에게 진짜 세상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들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거리였습니다.